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 자, 7월 한 달 홍정한 목사님과 함께 크리스천을 위한 인문고전 독법 소소한 책 읽기로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7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7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아에스킬로스의 비극을 읽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였죠. 네, 거슬러 올라가면 아가멤논을 읽었고요. 네, 아가멤논을 소개해드렸고 지난주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을 읽었고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작품 읽을지 지난주 제목은 살짝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이번 작품까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작품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 잠깐 요약을 좀 해주시면서 오늘 작품 어떤 작품인지 이어가 볼까요? 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3부작. 사실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 3부작 비극 공연이 기본이었는데요. 네. 지금 3부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이 작품들밖에 없습니다. 네. 이른바 오레스테스 3부작, 오레스테이아라고 하는 3부작 아가멤논,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 그리고 오늘은 자비로운 여신들 이렇게 네. 읽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연결되다 보니까 앞의 두 작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리스 원정군, 트로이 원정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이 있었죠. 네. 아가멤논이 항해를 떠날 때 바람이 불지 않아서 신의 신탁에 따라서 자신의 장녀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고 트로이 전쟁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딸의 어머니 아가멤논의 아내의 깊은 원한을 사게 됐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전쟁을 마치고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여성 카산드라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의 정부에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살해당하는 것이 아가멤논의 줄거리였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은 아가멤논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해치고 네. 자신을 먼 나라로 떠나게 만들었던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죽이죠. 어머니를 죽이는데 사실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 자신의 아버지를 해쳤던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인데 그래도 그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복수하는 것이 가당하냐라고 했을 때 그에게 확신을 더해주었던 것이 신탁이었죠. 네. 아폴론의 신탁이 그에게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 속에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가 불러낸 복수의 어떤 화신들, 악령 같은 것들이 네. 그의 눈에 보인 것이죠. 깊은 공포 속에서 그가 신음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작품은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가멤논,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의 이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 작품 자비로운 여신들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자비로운 여신들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오늘 이 작품을 요약을 한다면요. 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속의 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분들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드라마를 기억하실 것이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 드라마를 젊을 때 보셨겠지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김희애 네. 씨가 딸로 나오고 최수종 씨가 아들로 나와서 그 아들의 이름이 귀남이었습니다. 네. 왜 귀남이냐?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아들에게만 집안의 모든 지원을 다 몰아주는 옛날 한국 사회의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귀남아, 귀남아.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귀남아, 남자가 귀하게 여겨지는구나. 현대의 독자들에게, 특별히 여성 독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읽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작품을 귀남아 이렇게 세 글자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귀남아. 네, 네. 그 예전 과거 말씀하셨던 아들과 딸의 그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네. 그 귀남이에 대한 네, 네, 네. 인물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네. 잘 아실 거고요. 네. 오늘 이 작품과 어떻게 이렇게 귀남아로 요약이 되는지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비로운 여신들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아폴론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네. 부분입니다. 이 아폴론의 신전에 그 주인공 오레스테스가 찾아갑니다. 그가 찾아가는 이유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악령들, 이 복수의 화신들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나는 분명 신의 명령에 따라서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두려운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또 혹은 또 자신에게도 이런 복수의 연쇄, 피해 사슬이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폴론 신전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고 혹은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복수의 여신들, 이 복수의 여신들을 아폴론이 재워두었던 것입니다. 네. 아폴론이 복수의 여신들이 자신들의 일,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잠재워 둔 것이죠. 네. 그래서 아폴론의 어떤 그 신적 권능 안에서 복수 여신들이 억압당하고 있었고, 그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오레스테스에게 아폴론이 그러면 이런 미봉책 말고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 완전히 네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신상을 꼭 동상을 꼭 끌어안고 있어라. 그러면 너에게 이 문제, 너에게 닥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아테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끌어안아야 될 그 상의 주인공은 아테나 여신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의 신상, 아테나 여신의 신상을 꼭 끌어안고 있으면 아테나 여신이 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네.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네네. 근데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사이에 짧게 한 사람의 혼신의 연기가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 읽지만 고대에는 연극이었으니까요. 네. 두 번째 작품, 첫 번째 작품에만 출연하고 세 번째 작품에서는 여기 잠깐 나오고 마는 중요한 캐릭터 아가멤논의 아내이자 오레스테스의 어머니가 네. 등장하는 거죠. 죽었잖아요. 그녀의 홀령이 등장해서 네. 복수 여신들을 깨우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러기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지금 자고 있을 거냐 네. 말해서 복수 여신들을 막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여신들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 아폴론 요런 보게. 사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젊은 신들이 있고 나이 든 신들이 있습니다. 젊은 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의 신족이 있었는데 이전 신족 제우스의 아버지가 그 대장이었던 이전 신족들을 고대의 신족들을 제우스를 필두로 한 하데스, 포세이돈 이런 젊은 신들이 다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거든요. 근데 복수의 여신들은 과거의 신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놈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이런 이제 피해 의식이 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아테나이로 가게 됩니다. 아테나 여신 앞에서 심판을 받는 오레스테스가 재판을 받는 그 순간이 된 것이죠. 이것이 작품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래서 각자 변호사 혹은 각자 입장을 이야기할 입장을 부릅니다. 이 오레스테스라는 자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가 이노선스한가 길티인가 이제 따지는 것이죠. 오레스테스의 입장에서 변론하는 사람은 아폴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레스테스의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수의 여신들이었죠. 네. 그래서 복수의 여신들과 아테네가 이제 막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시민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들을 선임하여서 돌아올 것이요. 이 훌륭한 자들, 어떤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자들이냐? 시민들 가운데 네. 훌륭한 사람들.
신이 곧바로 재판하지 않는다. 복수의 신이 그냥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서로의 양측의 변론, 양측의 주장이 막 이어질 때 복수의 신이 이런 얘기합니다. 재판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앞으로 이 나라에 위해를 가할 것이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나를 막는다면 이 나라에 주로 복수 여신들의 위해는 전염병 같은 것들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문헌을 보면 전염병이 퍼진다라고 하면 정당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네. 이 땅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네. 거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네. 그 재판 불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법부 믿을 수 없다. 현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재판에 이기면 정의가 이루어졌다. 네. 내가 재판에 지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근데 복수 여신은 미리 얘기하는 거죠.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이 나라에 위해를 가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작품이 자연에서 문명으로 혹은 야만에서 문명으로 변화를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복수의 여신이 옛신이라고 했었잖아요. 과거의 신에서 젊은 신, 제우스를 필두로 하는 젊은 신들.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 그래서 젊은 신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는 과거에는 복수심 또 혹은 사적 제재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질서였다면, 즉 팔뚝 굵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과거의 질서였다면, 새로운 시대의 질서는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시민들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새 시대의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관, 문명관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재판에서 오레스테스가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배시몬은 짝수였던 거예요. 배시몬이 짝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부가 동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수가 찬반이 딱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나가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은 후에 나는 입장을 정했다. 어느 쪽이다. 그래서 가부 동수가 나오면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던 거죠. 아테나는 오레스테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아폴론의 변론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아폴론의 변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귀남아였습니다. 왜냐? 어머니도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오레스테스도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둘 다 혈육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혈육을 살해했는데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가? 남자를 죽인 죄가 더 무겁다. 그리고 여자의 살인이 남자의 살인보다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된 거죠.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왕 아가멤논, 남성 왕, 그리고 그녀를 살해한 여성, 그리고 그 남성 왕을 살해한 여성 어머니를 살해한 남자인 아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 여자가 잘못했다. 아들이 옳다. 근데요,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테나는 여신이잖아요. 여신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없어도 아이는 태어날 수 있다. 그 증거가 누구냐? 다 바로 아테나다라는 얘기죠.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는 실제로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테나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납니다.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 무장을 하고,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인 동시에 전쟁의 여신이었거든요. 전쟁에 필요한 무구를 완전 무장한 상태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탁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테나가 그렇지, 나도 어머니 없이 태어났지, 남자가 더 중요하지 생각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동서를 막론하고 오래된 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문헌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네.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기르기도 어머니가 기르시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다, 인간의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세, 고대로부터 중세에 생명의 비밀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인공생명체를 만들려고 시도했었던 연금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인간은 결국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이 고대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방송 다 성인들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남녀 간의 관계를 맺었을 때 남성의 몸에서 나오는 그 물질 안에 이미 작은 인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키워갈 뿐이다. 여성의 몸 안에서 그게 키워갈 뿐이다. 동양적 사고방식,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네와 서로 일치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인류의 역사 속에 굉장히 오래됐던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오레스테스가 재판에 이기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무엇인가? 이미 재판 불복을 얘기하고 있었던 복수의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네, 해를 이제 끼치겠죠. 예, 네.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요. 그런 그 복수의 여신들에게 아테나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의 무기가 벼락이었거든요. 네. 제우스의 벼락이 봉인되어 있는 방의 열쇠를 알고 있는 건 신들 중에서 나밖에 없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판불복? 거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 벼락이 어디 있더라? 어디 날벼락 맛 좀 보겠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여신들이 아이고 이 젊은 놈들이 늙은이 pit박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테나가 복수의 여신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좀 어르신들 좀 그동안 바깥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네. 내가 어르신들 계실 좋은 자리를 우리 집 지하실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려와서 여기 편하게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것들이 이제 나를 지하에 가두려고 하네.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그런 지하가 아니고 좀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 나쁜 놈들은 밑에서 벌 주시고 벌 받을 놈들이 아니면 올라가시고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자비의 여신이 되어달라라고 이 꼬드기는 거죠. 이 복수 여신들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연로한 신들이라서 그 말에 알고도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이 합당하다고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테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자비로운 여신들이잖아요. 네. 복수의 여신들이 자비로운 여신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의 마지막은 퍼레이드로 끝납니다. 네. 등장인물들은 물론이고요. 이 해설서들, 연구자들의 네. 해설서들을 보면 등장인물들, 배우들은 물론이고 보고 있던 관객들도 다 같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폐장 시간에 퍼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빰빠라빰빰 뿜빰빰 짜 야호 이러면서 막 꽃가루 뿌리고 이렇게 흥겨운 축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의 두 작품이 짙은 비극으로 아주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부활절 칸타타였던 이 비극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극이 마무리가 되면서 승화가 되는 거죠. 기쁨으로, 축제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 작품이 끝이 됩니다. 네. 복수의 여신들이 자비로운 여신들로 바뀐. 네. 그러면서 제목이 자비로운 여신들이었고요. 네네. 오늘 작품이.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까지 이 비극 3대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읽었고 또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해주신 자비로운 여신들 한마디로 세 글자로 요약했을 때 귀남아였고요. 네. 네, 자, 왜 귀남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자, 이 작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분명 있겠죠. 네. 일단 이 작품들은 그 세 개의 작품의 연결고리 속에서 보아야 되겠지요. 앞의 두 작품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주제를 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네. 절체절명의 상황, 아주 무거운 상황, 그 숙명의 무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죠.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들, 거의 모든 예술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비극 3부작, 이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3부작은 앞의 두 작품에서 인간이 그 거대한 숙명 앞에 짓눌려 있다라는 현실을 굉장히 처절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이 피해 연결, 이 피해 연쇄, 이 사슬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발 디디고 살아가는 것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냐? 문명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냉전 시대라는 말을 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신냉전이라는 얘기들 하지만 그때의 냉전, 콜드워라는 것은 핫워의 핫워, 열전에 대비되는 것이죠. 폭탄을 쏘는 뜨거운 전쟁은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조용히 차가운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네.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슈퍼파워였었던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양쪽이 핵무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무기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끊임없는 군비 경쟁 속에서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했던 거예요.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양쪽 진영이 힘을 계속해서 강화시켜가면서 그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는 냉전의 시대를 통과해 왔었죠. 그리고 역사가 돌고 돌아서 약 30년 정도 흘러서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신냉전으로 진입하고 있고 한국도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폭력에 폭력으로 복수에 복수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고대 그리스인들도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들도 던졌던 것이죠. 네. 그리고 아이스킬로스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복수 여신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거기서 이제 공정한 심판이 이 작품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현대의 독자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귀남아 이게 무슨 남자니까 용서 이거는 물론 현대의 독자들에게 납득이 가능하지 않지만 윤리, 법과 제도는 항상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좀 논외로 하고 감안하고 본다라면 공정한 심판을 위한 최선의 방식은 시민들 가운데서 훌륭한 자들을 선임하고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듣고 판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아이스킬로스는 인간이 도저히 판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 개입, 네. 신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영역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아테나도 그 배심원들 중에 한 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위한 최선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과 폭력, 복수와 복수로 이어지는 자연의 방식, 야생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 문명의 방식 혹은 문화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작품이 갖는 굉장히 고유하고 독특한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네, 뭐 이런 작품들 우리가 참 작품 속에서 많이 봤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시대를 반영한 그런 모습들을 이 작품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으로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고구마다라고 하죠. 복수, 폭력 앞에 더 큰 폭력으로 시원하게 응징하는 것을 사이다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사이다로만 가면 인류가 다 망하는 거예요. 사이다만 마시면 중치가 오고 당뇨가 오고 비만이 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합의된 생각을 아이스킬로스가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풀어내고 있죠. 네. 시대마다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말씀하신 그 한계 속에서 가장 좋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자비로운 여신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무엇인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레스테스 3부작의 마지막 작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다음 주 어떤 작품 읽어볼지 잠깐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 3대장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활동 시기로 보면 아이스킬로스가 제일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이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교훈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소포클레스가 이어서 인간의 어떤 내면에 대한 훨씬 심화된 이해, 네. 또 훨씬 더 짙은 비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3대장 중에 가장 후기에 활동한 에우리피데스로 가면 이거 막장극 아닌가? 막장 아닌가?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대 그 시대의 작가들이 작품이 실전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번역해도 아이스킬로스 한 권, 소포클레스 한 권, 그런데 에우리피데스는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의 주머니를 좀 아껴드리기 위해서 에우리피데스 비극전집 1, 2권 중에 1권에 나오는 작품 3개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중에 히폴리토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네, 그 작품을 시작으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3개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 히폴리토스를 첫 번째 작품으로 다음 주 이 시간 네. 소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 작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미리 또 함께 살펴보고 이 시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 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